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설 명절 편안히 휴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연휴 끝나면 26일 날 한국과 미국의 4분기 경제성장률 속보치 발표 예정입니다. 사진 보시면 한국은 예측치가 없고요. 3분기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3%였습니다. 미국은 인베스팅닷컴에 지금 2.5%로 전망치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미국의 3분기 3.2% 성장보다는 좀 둔화된 숫자입니다. 대체로 이 예측이 잘 맞는 것 같고요. 그 옆에 있는 그 애틀랜타 연준 이코노미 나우가 예측한 숫자는 3.5%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에 현재 여러 경제 지표들 정리하는 그 시간에 본격적으로 이제 보기로 하고요. 이 시간에는 이제 그 설 연휴 밥상에 올릴 주제, 또 장기적인 주제, 좀 더 근본적인 주제, 이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휴 기간에 같이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성장률을 1954년부터 2022년까지 그 한국은행 데이터를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70년대 14.9%가 역대 최고 성장률이었던 것 같고요. 연간 마이너스 성장은 3번 있었네요. 80년 광주 사태 당시 마이너스 1.6%, 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마이너스 5.1%. 그래서 요 두 건은 한국 고유의 리스크, 유닉 리스크 아니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20년 팬데믹 당시 마이너스 0.7%였는데 이것은 뭐 글로벌 그 시스템 리스크라고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기 그래프를 보면은 뚜렷한 특징 하나가 눈에 띄지 않습니까? 80년대 이후 고점이 지속적으로 우하향한다. 그래서 최근에는 성장률이 2%대에 이제 고착이 되었고요. 22년 성장률이 과연 얼마가 될지, 또 이제 연휴 끝나고 발표될 그 4분기 성장률이 과연 마이너스 나오는지, 이게 지금 주목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같이 이제 보실 게 잠재 성장률 변화인데 이것도 91년부터 2050년까지를 한번 그려봤는데 23년 이후의 전망치는 KDI의 최근 연구 보고서 결론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23년 성장률 최근 기재부가 1.7%로 수정했죠. 23년. 그런데 한국은행 CEO가 지난주 기준금리 인상하고 나서 기자회견하면서 23년 성장률 1.7%보다 낮을 것으로 주장한 사실도 같이 기억을 지금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잠재 성장률 쪽에 추락에서 회복하지를 못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는 가장 큰 원인 딱 하나만 꼽는다면 그건 뭐겠습니까? 젊은 사람이 점점 더 줄어든다. 즉 추세적인 저출산 현상이라는 겁니다. 저출산 때문에 저렇다는 겁니다. 그것도 추세적으로 일시적인 게 아니고. 그래서 1960년 이후에 출생아 숫자, 합계 출산율 이 그린 그림을 성장률 그림과 같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이것도 1960년부터 그 숫자를 제가 조사를 해서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출생아 수 1960년에 108만 명 태어났던 아기들이 80년대는 80만 명대로 줄어들었고 90년대는 60만 명대, 2010년에는 40만 명대로 줄었다가 요즘은 20만 명대입니다. 그래서 2030년에는 11만 명 정도 아기들이 태어날 것 같다. 이런 뜻입니다. 합계 출산율을 보면은 1960년에는 6.16명이었다고 이건 아마 추정치인데 6.16명 1960년에 83년에는 2.06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83년에 의미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2.1명이 인구가 유지되는 합계 출산율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83년에 처음으로 2.1명 선 밑으로 깨졌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 기본적으로 쭉 내려가서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쭉 내려가서 또 2015년 이후에는 계속 지금 줄어들고만 있다는 겁니다. 이거 아주 심각하죠. 그래서 작년에 0.81명이었고 22년 3분기에 이미 0.79명으로 줄었다는 겁니다.
이 국가 단위로는 지금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94년인가 그때 동독 지역이 합계 출산율 0.8명이 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60년대에 출생하신 분들, 그러니까 주민번호가 60에서 69 사이, 예? 이분들 현재 대략 한 866만 명이 살아 계시는 걸로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현재. 그래서 그러면 나이는 대략 한 53세에서 63세 사이 아니겠습니까? 한국인의 평균 수명을 고려하면은 앞으로 이분들 대략 한 20, 30년 더 이제 생존하시겠죠. 그래서 연간 50만에서 60만 명 태어난 세대, 90년대에서 2000년대 사이에 출생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연간 100만 명 태어난 세대 노후를 기본적으로 부담하는 구조. 그 다음에 미래에는 연간 한 10만 명에서 20만 명 태어난 세대가 연간 50만 명 태어난 세대의 노후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지금 국민연금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이런 시스템, 다시 말하면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이런 시스템, 이게 바로 다운사이징 시대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연금은 현재의 저 국민연금 체제는 이대로 둔다면은 뭔가 개혁하지 않고 이대로 둔다면은 절대 지속 불가능하겠죠, 이거. 예? 이런 문제가 지금 국민연금 고갈론이 나온 지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이거. 예? 저출산과 관련해서 등장하는 게 국민연금 고갈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출산이 아니라 저출산이라는 것은 이제 인구 다운사이징 시대인데 그 반대가 업사이징 아닙니까? 태어나는 노인 숫자보다 젊은이 숫자가 더 많다면은 국민연금 고갈론 이런 거는 나오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다운사이징 시대에서 등장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두면은 저 국민연금이 지금 절대 지속 불가능하니까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뭘 도대체 어떻게 지금 해야 하는가, 이게 문제 아닙니까? 연금 개혁의 문제는 결국 저출산에서 파생되는 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개혁 과제, 3대 개혁 과제를 지금 제시를 하셨는데 연초에 이거 기본적으로 지금 옳은 방향 아닙니까?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론조사를 보면은 참 재미있는 게 노동개혁, 이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것 같은데 연금개혁, 즉 안건은 더 내고 덜 받는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더 높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되는 걸 봤습니다. 야, 참. 예? 근데 이대로 둔다면 하나도 못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게 이게 바로 연금 고갈론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금 문제를 이대로 두면 안 되고요. 개혁은 불가피한 게 아닙니까? 그런데 더 내고 덜 받는 방식도 이거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 않나, 저는 직관적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냥 현행 국민연금 수명을 좀 연장하는 정도에 불과한 거 아닌가. 근본 대책은 출산율 높이는 거라고 저는 정리가 됩니다. 이거. 예? 그래서 개인 차원에서도요, 모든 투자 중에 최고의 투자가 자녀 많이 낳아서 잘 양육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예,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도 출산율 적정하게 유지해서 젊은이들 국가 차원에서 잘 양육해서, 그래서 이게 바로 많은 젊은이들을 국가 차원에서 잘 양육하는 거, 이게 저성장의 문제, 연금 고갈론의 문제, 여기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시간에 지금 출산 장려 대책을 자세히 논할 수는 없고요. 원래 이거 하려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출산 장려와 관련해서 두 가지, 개인 차원과 국가 차원 요 나누어서 간단하게 핵심 제가 볼 때 두 가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 차원에서는 가령 한국 여성의 평균 폐경 연령은 지금 45세 전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40세 이후에 초산은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5세 이전에 초산도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사실상 지금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성 개인들 입장에서도 출산 기회가 일생 중에서 길어야 15년, 이건 이론적 최대치인 것 같고요. 대략 한 10년 정도에 불과하잖아요. 출산할 수 있는 기회가. 여성의 일생 중에서 한 평균 수명 한 85년 잡을 때 한 10년 정도에 불과하다고요.
근데 이거는 결국 순전히 개인의 어떤 거 결단의 문제인데 30대에 딱 놀기 좋죠. 일단 논다고 시간 낭비해버리면 40 이후에 출산하고 싶어도 못하게 된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인생 최고의 투자 기회를 날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 이제 개인이 심각하게 고민해서 선택할 문제이고, 두 번째로 국가 차원에서도 출산 장려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일단 하여튼 돈은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든. 그래서 이 돈을 생으로 세금 더 늘려서 조달할 게 아니고 다른 곳에서 낭비되지 않도록 다른 곳에서 절약을 해서 한정된 세금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진 보시면은 지금 혈세가 펑펑 낭비되는 대표적인 분야가 국회의원 숫자와 공무원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 한 명의 활동을 보장하는 그 보좌관 숫자도 지금 9명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너무 많습니다. 싹 없애버려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국 인구 지금 감소해서 지금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도 고려하고요. 미국을 기준으로 보면은 미국은 인구 대략 한 62만 명당 의원 1명이라니까 이 기준으로 본다면은 한국의 인구 5천만 명 잡아도 국회의원 숫자 80명 정도가 적당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누구도 반론할 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거는 그냥 팩트이고요.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좌관 그 지원도 싹 없애버리고 하면은 여기서도 지금 천문학적 세금이 절약되지 않겠습니까? 저 뇌물국회 아닙니까, 저거는? 아수라 국회 아닙니까? 그래서 저 쓰레기들을 왜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하는지 근본적인 지금 회의가 들고 있는데, 그래서 당장 할 수 있는 게 비례대표제, 이거는 명백하게 이건 위헌이기 때문에 이거 당장 없애버릴 수 있고요.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비례대표제 당장 싹 없애버릴 수 있고요. 인구가 줄어든 지역구 통폐합 해보라 이겁니다. 그러면 내년 총선에서 의원 수 100명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300명을 200명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좌관 수 싹 당장 없애버리자 이겁니다. 보좌관 수. 보좌관 수 있는 게 그게 헌법상은 아니니까 딱 없애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저기서 절약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개헌, 그 다음에 개헌을 하고 나서 80명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스텝 1, 스텝 2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다. 이런 점 하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숫자도 보면은 미국 기준으로 한다면은 현재 한국 공무원 한 115만 명 된다는데 이거 미국 기준으로 한다면 한 30만 명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략 한 80만 명 공무원을 잘라낼 수 있다. 그래서 국회의원하고 공무원 80만 명 줄인 거, 이 사람들 결국 다른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른 일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내야 될 거고요. 국민연금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공무원 연금 부담도 줄어드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80만 명의 잉여 공무원 지금 남아돈다고요. 80만 명 남아돈다고요. 30만 명으로 충분하다고요. 네. 미국도 하는데 한국이 왜 못합니까?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예? 그래서 80만 명의 잉여 공무원 연봉과 공무원 연금 지원하는 그 세금 절약해서 출산 장려 기금으로 활용하거나 벤처 투자, 과학기술 분야 벤처 투자 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예? 절약되는 연봉 평균 한 1억으로 퉁쳐버리면 말이죠. 공무원 쪽에서만 80조 원 아닙니까, 연간? 예? 여기에 국회의원 숫자 줄이고 보좌관 숫자 없애버리고 그 절약되는 세금 다 더하면은 그냥 대략 퉁치면은 100조 펀드 만들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할 수 있잖아요. 예? 예. 지금 이전 다른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 간단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순수하게 경제적으로만 보면은 한국에서 젊은 청년들이 결혼할 때 대략 한 5억 원 정도 일단 빌려준 다음에 애 한 명 놓으면은 가령
이자 면제, 2명 놓으면은 원금의 반 탕감해주고 3명 놓으면 원금 전액 5억 원 전액 탕감해도 국가에게 이익이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100조 펀드 만들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출산화 수가 가령 뭐 적당한 숫자 한 50만 명 정도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렇게 운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저 이제 그 공무원 숫자 80만 명 줄이고 의원 숫자 80명으로 줄여버리면은 저 세금 파먹던 저것들이 다른 일에서 먹고 살고 그 세금도 내야 되고 국민연금도 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아, 저것들 공무원연금 내준다고 국민들이 지금 골 빠지고 있는데 이제 저것들이 일해서 세금도 내고 국민연금도 내야 될 거니까 이거 지금 하려고 하는 연금 개혁의 전제 조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는 연금 개혁 찬성하는 입장이죠. 이게 개혁해야 합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거죠. 뭔가 하긴 해야 하는데 그래서 연금 개혁의 방향은 맞는데 그래서 당연히 저는 지지를 하는 편입니다.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죠. 의원 수 줄이고 공무원 수 줄이는 것이 먼저 할 일 아닌가, 최소한 동시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입니다. 이제 그 관련된 문제로 그러니까 저출산으로 사람이 없어서 즉 경제학적으로는 생산 요소인 노동이 부족하다는 거니까 그럼 이거 수입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점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생산 요소는 노동과 자본인데 이거 전부 요소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죠. 노동의 거래 비용은 임금이고요. 자본의 거래 비용은 이자입니다. 이자. 그래서 국내 시장에 부족하다면 해외에서 수입할 수 있습니다. 예? 시장에서 사면 사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 자본은 꼬리표 없는 것이 원칙이고 거래가 매우 자유롭고요. 그래서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나 노동은요. 꼬리표 있는 것이 원칙이고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거래가 제한됩니다. 인종, 종교, 국적, 학력, 기능 이런 꼬리표 평생 따라다니는 거죠. 이거. 그다음에 수입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요.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산 함수에 투입해서 적응되기까지 추가로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노동은 자본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효율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노동이 부족하다, 인구가 부족하다고 사람을 수입하는 것은 이거는 최후의 그러니까 일시적인 임시적인 그런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가급적 국산품 사용해야 한다 이겁니다. 이게 최고 중에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 많이 낳아서 잘 키우고 잘 교육시켜서 생산 함수에 투입하는 것이 이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 투자의 정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장하는 시장에 돈을 던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투자 아닙니까? 그래, 그게 투자의 정석 아닙니까?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는 기업 주식은 사고, 즉, 롱 포지션을 가져가고, 그 반대인 것, 매출이 줄고 이익이 줄어드는 그런 것은 팔아치워라, 숏플레이 해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시장을 본다거나 국가를 본다면은 가령 한국은 지금은 인구도 줄고 성장도 찌그러지는 그런 곳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은 한국 시장에 투자하면 그 덩신 투자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투자할 국가를 선택하는 기준이 뭔가 이것도 그 기업 투자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겠습니까? 성장하는 시장, 젊은이들이 많아서 북적북적하는 그런 나라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은 늙은 노인들만 앞으로 모여갖고 다 지금 관 짜놔놓고 말이죠. 관 맞춰놓고 죽을 날짜만 지금 세리는 그런 곳이 된다면 이런 것은 투자하면 덩신이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나 세상 글로벌 시장은 여전히 지금 경쟁적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비실비실 거린다면은 한국의 성장률이 회복되기까지 기다려주지를 않죠. 예? 다른 곳은 여전히 성장이 폭주할 거 아닙니까? 마치 한국의 70년대, 80년대처럼. 그러면 한국은 뒤처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은 위기의 징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대책이 있는가 이겁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산 장려와 연금 개혁에 필요한 종잣돈 이거는 의원 숫자 줄이고 공무원 숫자 줄여서 그러면 대략 한 100조 원 정도 펀드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예.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